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상처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겸손해 보였고 아들 곁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부모님께서 절 보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집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정직하게 살았고 아들도 남 부끄럽지 않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퇴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아내가 되어주겠거니 저는 그렇게 믿었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퇴직금을 받은 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은 35년을 회사에 다녔고 그 보상으로 나온 퇴직금은 목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과 손주의 노후를 위한 씨앗이었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조금 힘들어요. 퇴직금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재테크 좀 하려고 넣어놨어요. 그렇게 말한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고 저는 또 이해했습니다. 살림이 빠듯할 테니 젊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구가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님이 말이에요. 이상한 남자랑 자주 보입니다. 거기다 다른 집에도 드나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고 손자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왜 자꾸 싸워요? 이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하다며 쓰러졌고 그제야 저는 직접 며느리의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수상한 이체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데서 돈이 나가? 그 중에는 호텔, 고급 식당, 심지어 어떤 오피스텔 월세로 추정되는 자동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며느리를 믿어왔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퇴직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옮겨줬는데 그 돈으로 저 몰래 집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는 집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손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밤이면 자다가 울며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걸 자주 보았거나 심한 이별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할머니로서 품어주지 못한 것도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마침내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한테 이건 너무 큰 상처예요. 그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았던 사람을 경찰서로 보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결국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게 뭐 어때서요? 하지만 그 돈의 상당수가 며느리 개인의 생활에만 사용되었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사용된 기록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과의 동거 공간 임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명백합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안 와요? 그래,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 지켜줄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다시는 울게 하지 않겠다. 아들은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자는 학교를 쉬는 날이 많아졌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도 멍한 경우가 많고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눈물을 삼키며 조금 집안 사정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아이를 이렇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먹고 손자를 데리고 근처의 아동심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떠난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상담소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손자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고 가끔은 밤에 혼자 울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다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서히 적응해 갔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손자의 등교 가방을 챙기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평범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편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도 저희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끄럽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 없다고 믿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일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했을지를 생각하니 그저 그래, 잘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중소기업의 자문 업무를 맡게 되었고 비록 수입은 퇴직 전보다 줄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었고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손자도 아빠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찾았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정장 입고 출근할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레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실 제 딸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뭐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그분은 딸이 감옥에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일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은 평생을 바친 회사를 떠났고 제 손주는 엄마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삽니다. 사죄하시려면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분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사위와 손자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고 학교 행사에도 종종 참석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그분을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절대 쉽게 아물지 않지만 치유는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망쳤습니다. 출소하면 아들과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고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다시 들어오는 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손자부터 먼저 지켜야지. 우리 가족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멀찍이 떨어져 제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제 무릎을 베고 눕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웃음을 터뜨릴 만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엄마 없어도 괜찮아. 나는 아빠랑 할머니만 있어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고 싶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제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있잖아.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의 그 한마디는 저에게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족했을까, 얼마나 이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했을까 하는 자책을 잠시 놓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며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를 되찾아가던 중 갑자기 날아온 한 통의 서류가 우리를 다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며느리 측 변호사로부터 온 합의 요청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출소 후 아이와의 면접 교섭을 원하니 주 1회 이상 통화를 허용해 달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라니요? 아들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니 아들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부하자. 대신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본인이 정말 원할 때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우리는 면접 교섭 거부 의사를 정식으로 회신했습니다. 그 일로 또다시 며느리 측에서 반발이 있었고 가정법원에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 역시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우리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참 약해 빠졌었어요. 그 사람이 날 떠났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터널이었어요. 지금은 그 끝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 시간이었는지를 알기에 저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점점 밝아졌고 어느 날은 제게 그림 하나를 그려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아빠와 본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해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입에 담기 어렵지만 더 이상 원망 속에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았으면 그 죄값으로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더는 그 사람에게 흔들릴 이유는 없잖니? 아들은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저희 셋만 생각할래요. 우리 셋, 이대로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아들은 출근하고 손자는 등교하고 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누군가 보기엔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저희에겐 그 하루하루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밤에 잠들기 전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줍니다. 할머니 목소리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다 아이가 슬며시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중에 진짜 엄마 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렴. 억지로 미워하지도 말고 억지로 좋아하려 하지도 말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느끼는 그대로. 아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조용한 밤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상처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지켜줄 거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봄이 오자 아이는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조금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체육 시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이는 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달리기 2등 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따라가듯 아들도 어느새 사무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예전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저녁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적금도 들었어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셋 여행 한번 가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겠다. 우리 세 식구가 어디 멀리 마음 편히 다녀오는 거. 그렇게 정한 여행지는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며칠 머물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자는 아들의 제안이었고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손자는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저기 논밭에 까치가 있어요. 그 천진한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는 순간 저는 참 오래된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동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작은 한옥방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렇게 사니까 좋아요. 엄마 있을 땐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따뜻해요. 아이의 말에 아들은 살짝 눈시울을 붉히더니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항상 따뜻하게 살자.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그치지 않았고 누구도 조바심 내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바라보고 안심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따뜻함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독후감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고 상장 하나를 들고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로 쓴 거예요. 상장 제목 아래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장을 받아들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손자는 그걸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상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실감합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던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전에 비해 기운도 나 보이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일이 좀 많았는데 이젠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고비를 넘기면 또 사라져요.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분명 잘 버티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봐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어딘가에선 여전히 저희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엔 왜 그렇게 며느리 말만 믿었을까요? 엄마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게 진심일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 아이가 너한테 전부였으니까.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법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걸 지나왔잖니.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내 전부예요. 그리고 제이가 내 세상이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토록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린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안정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우리 세 사람을 삼키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식탁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어디 여행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바다 보러 가자. 너 바다 좋아하잖아. 진짜요? 그럼 조개도 주울 수 있어요? 그럼 조개도 줍고 발도 담그고 맛있는 것도 먹자. 바다 여행 준비는 손자에게는 하나의 큰 축제였습니다. 아이의 방 벽에는 바다 그림이 붙고 수첩에는 가져갈 물건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튜브도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모래놀이 도구도요. 아빠한테 말했더니 오렌지색 성캡도 사준대요. 그 설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다는 속초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아이는 창밖 풍경을 찍으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초 바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바닷물 진짜 짜요. 근데 시원해요. 저는 손자의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해풍, 햇살 속에서 우리는 그저 걷고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멀리서 지켜봤다면 아마도
평범한 새 식구의 여름휴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날은 단순한 여름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들렀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포근했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회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들은 소주 한 병을 조심스레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 잔 괜찮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잔은 괜찮지. 오늘은 축하할 날이니까. 뭘 축하해요? 아이의 질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그게 왜 축하해요? 왜냐면 말이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소주잔을 들었고 저도 물컵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방은 다소 좁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호텔보다 편안했습니다. 손자가 잠들고 난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래? 이번엔 아이 생일에 편지라도 전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내가 먼저 읽어봐. 아이한테 보여줘도 될지 내가 판단해.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저도 미워하는데 지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다만 용서와 만남은 다른 거야. 용서는 해도 삶을 다시 나눌 필요는 없어.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손자는 바다에서 조개 껍데기를 잔뜩 주워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접시처럼 생겼어요. 할머니 반찬 놓기 딱 좋아요. 저는 그 조개 껍질을 받아들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할머니가 평생 간직할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아들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참 따뜻해졌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질 집이 됐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고 아들은 고민 끝에 며느리의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제이야, 너의 생일을 축하해. 엄마는 지금 멀리 있지만 항상 너를 생각해. 그 마음만은 진심이야. 그 편지를 본 아들은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 한 줄이 아이 마음을 헷갈리게 할까봐. 잘했어. 지금은 안정이 먼저야. 아이는 대신 할머니와 아빠가 준비한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불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이제 제법 키도 자라고 말투도 차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었던 날 손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는데요. 제일 잘했다고 박수 받았어요. 그래, 우리 제이가 이제 발표도 잘하네. 응, 할머니가 매일 책 읽어줘서 그런가 봐요. 그날 저녁은 작은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고 우리 제이 이제 진짜 다 컸네라며 연신 볼을 쓰다듬었고 저는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올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쪽에서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였지만 이미 형량의 절반을 채웠고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나오면 다시 연락하려고 할까봐 걱정되니?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이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삶은 이제 이대로 흘러가야 해. 누구도 우리 셋을 다시 흔들 수 없게. 며느리의 가석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자에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야, 혹시 나중에 엄마가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내 마음을 먼저 말해줘.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만 말해주면 돼. 손자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빠랑 할머니랑 지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제이 마음이 그거면 그걸로 된 거야. 이후로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 사이에서 완전히 닫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게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한 셈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손자는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눈이다. 진짜 눈이야. 아이의 환호에 저는 급히 외투를 꺼내 들고 아들과 함께 셋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웃고 뛰던 그 순간 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겨울도 봄도 여름도 다 같이 보내자. 그날 밤 손자는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두 눈을 단 그 눈사람 앞에 작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따뜻해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은 단순한 평화나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용기였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집 근처 산에 해맞이를 하러 가자고 아들이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자,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고 기특하던지요. 아직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두툼한 패딩을 껴입고 손자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들뜬 목소리로 앞장서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해 뜨기 전에 꼭대기 가야 해요. 그 모습이 꼭 무언가를 새롭게 품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우리 가족 꼭 행복하자. 그리고 손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잊고 싶었던 일들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아이가 먼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듯한 그 다짐이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저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조금 모은 돈이에요. 엄마 병원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쓰세요. 그 봉투에는 새로 만든 정기적금 통장과 함께 현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아휴, 나는 괜찮다니까. 너랑 제이만 잘 지내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 그래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도 살아야죠. 너무 오래 희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족 지킨다는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러면서도 저는 몰래 방 안에서 그 봉투를 열어봤고
적금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짧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 엄마,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몇 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가족의 삶은 특별한 일이 없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승진의 기회를 기다렸고, 손자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기타를 배우고 싶다며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왜 기타야? 피아노는 안 배우고? 기타는요, 혼자서도 멋지게 연주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듣기 좋게 내가 연주해 줄게요. 그 말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으며 그럼 나중에 우리 집 콘서트 한번 열자고 말해줬습니다. 손자는 약속을 지키듯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아이가 제 앞에서 기타를 들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오늘은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목은 우리 집이에요. 아이는 직접 쓴 가사를 수줍게 꺼내더니 기타를 퉁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바람 불던 날도 있었고 눈물 나던 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집엔 웃음이 살아요. 아빠랑 할머니랑 우리 세 식구, 작은 밥상에 행복이 올라요. 노래가 끝나자 아들은 말없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이가 진짜 작곡가 다 됐네. 어쩜 가사에 우리 이야기가 다 들어있니? 그냥 할머니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멜로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고 주변 이웃들 중엔 힘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 셋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봤고 그 속에서도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매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다시 왔을 때 손자는 어느 날 아침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꿈이 생겼어요. 그래, 무슨 꿈인데?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힘든 아이들한테는 내가 먼저 다가가 주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겪은 상처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들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 할머니는 그 꿈 이룰 때까지 옆에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발표회 할 때 할머니 맨 앞줄에서 봐야 해요. 그럼 맨 앞줄은 내가 찜했지. 봄이 깊어지자 손자는 학교에서 과학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로켓을 만들었는데요. 제 로켓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제이가 만든 건 뭐든 잘 되는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었네. 다음에 집에서 다시 만들어 볼까요? 아빠랑 셋이서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피곤한 얼굴을 풀며 웃었습니다. 좋지, 우리 주말에 같이 만들어 보자. 그렇게 우리는 작은 종이로 로켓을 만들고 베란다에서 날리는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아들도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 집을 좀 손보고 싶어요. 오래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고쳐서 우리 제이 방도 더 따뜻하게 해주면 좋지. 엄마도 좋아요? 그럼 우리 집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더 편안해질 거야. 그 말대로 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리를 하나씩 하며 집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손자의 책장을 바꾸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니
집안에 봄이 더 깊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소 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쪽으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다 나은 거야. 다 잊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제이와 엄마, 그리고 제 삶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 대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손자는 점점 더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담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화 풀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네. 제이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아빠가 그랬어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용감한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예전에 아들은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봄 소풍날 손자가 들고 간 도시락을 함께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제이 참 잘 크고 있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머니랑 아빠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 내가 무너지고 제이가 울고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버틴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진짜 저도 아마 끝까지 무너졌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엄마는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저랑 제이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누구도 제가 그렇게까지 버텼다는 걸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그 순간만큼은 억눌렀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아들이 망설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엄마 혼자 너무 쓸쓸하지 않으셨어요? 저랑 제이한테만 집중하시느라 엄마 자신은 못 챙기신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쓸쓸했지. 근데 너희 둘 덕분에 버틸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니?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셋 다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절대 잊지 말아요. 할머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은 그런 집이야. 서로를 지키는 집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집. 따뜻한 등불 같은 집. 다음 날 아침 손자가 식탁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공원 갈래요? 거기서 새로 생긴 벤치에 같이 앉아보고 싶어요. 좋지. 제이랑 할머니 둘이 벤치에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엄마랑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들처럼 사이좋게 앉아 있자꾸나. 진짜예요?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고 그날 오후 정말로
아이와 단둘이 공원에 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벤치 위에서 아이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나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 엄마가 누군지 점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슬프진 않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기억이라는 건 자꾸만 흘러가는 거니까. 대신 할머니는 매일매일 너를 기억해. 너의 웃음, 내 손길, 내 말투까지 하나도 안 잊고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할머니 안 잊을게요.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말로도 전해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이랑 어디 갔어요? 공원에서 데이트했지. 둘이서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엄마, 부럽네요. 저도 끼워줘야죠. 다음엔 셋이서 가자. 벤치 하나 더 있더라. 며칠 뒤 손자는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가족 그림 그리는데 누구 그릴까요? 엄마도 그려야 해요? 저는 아이가 말끝을 흐리며 묻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야, 내 마음에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그리면 돼. 꼭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건 없어. 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꺼내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색이 어울려요? 난 노란색 좋아. 따뜻한 느낌이잖아. 그럼 아빠는요? 아빤 파란색이 잘 어울리지. 믿음직스러운 색이잖니.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색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식구 앞에 아이는 조심스레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짜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엔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란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아들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아이는 빨간 모자를 쓴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엔 나의 가장 따뜻한 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제이야. 할머니, 이 그림 평생 간직할게.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자 거실에 걸어두면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될 것 같아. 그림은 바로 다음 날 액자에 담겨 거실벽 한가운데에 걸렸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문패가 하나 붙었습니다. 제인의 집. 그 문패를 본 손자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진짜 이름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집.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가장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걸 얻게 되네요. 그렇지. 원래 인생은 가진 걸 놓쳐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빨리 알아차려줘서 참 고마워. 저도요,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주지 말고 살아. 내가 너무 무너지면 그 틈에 아이도 흔들리게 돼. 알겠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만큼만 잘 살아볼게요. 그 대화를 끝으로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액자 속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조용히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비가 왔습니다. 하필이면 손자의 현장 학습 날이었습니다. 비 와도 소풍가요? 글쎄, 학교에서 연락 오겠지. 잠시 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비가 와서 장소만 실내 체험관으로 바뀌었어요.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나 과학관 가는 거 기대했는데. 저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당연한 하루조차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속에 계란말이, 김밥, 과일을 정성껏 담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우산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누군가가 아프지 않도록 끝까지 품겠다고. 그날 오후 비가 잦아든 시간에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운동화를 벗는 것도 잊은 채 현관에 들어서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로봇 팔도 움직여보고 가상현실 체험도 했어요. 그래. 우와, 할머니는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무서운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쓰고 나니까 진짜 우주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꼭 아빠랑 할머니도 해봐요.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진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구나.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대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식탁에 앉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말인데요. 다음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본사 기획팀으로 들어갈 수도 있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바빠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안정적이기도 하고 경력도 잘 쌓일 것 같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겁부터 났을 텐데 이제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는 그냥 믿음이 생긴다. 그래도 엄마가 뒤에 있다는 게 제일 커요. 정말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따뜻한 국을 국자로 퍼서 그의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내일부터는 체력도 길러야지. 본사 간다고 밥 굶으면 안 돼. 손자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 간판 앞에서 사진 찍어서 나 보여줘요. 아빠 멋지게 나온 걸로. 그럼 아빠도 나중에 제2 졸업식에서 멋진 옷 입고 찍어줄 거야. 그 작은 약속들이 모여 우리 가족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동네 도서관에 세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한 조용한 공간 속에서 손자는 어린이 코너에 들어가 앉아 책을 고르기 시작했고 아들과 저는 나란히 앉아 잠시 잡지를 넘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고른 손자가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할머니한테 읽어줄래요. 그 책은 가장 따뜻한 하루라는 동화였습니다. 아이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도서관 안에 잔잔히 울렸고 저는 그걸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루하루가 이 책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이야. 우린 이미 그런 하루를 살고 있단다. 도서관을 나와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얼마 전부터 심리 상담을 다니고 있어요. 정식 진료는 아니고 그냥 상담사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정도인데요. 처음엔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시간이 저한텐 꼭 필요한 시간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네. 마음도 가끔은 병원처럼 다듬고 치료해야 하는 거야. 누구보다 많은 걸 견뎠으니까 더 잘해줘야지. 내 자신에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좀 돌보려고요. 엄마도 그러셔야 해요. 제이 돌보느라, 저 챙기느라. 엄마 자신은 너무 뒷전이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좀 돌보면서 살게. 진짜로.
그날 밤 손자는 저와 아들 사이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셋이서 자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이가 커서 방이 좁다고 하면 그때는 따로 자야겠지?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셋이서 자요. 내가 어릴 때 항상 무서웠는데 이렇게 자면 절대 안 무서워요. 아들은 조용히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가끔씩은 이렇게 셋이서 자자.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온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발표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누구를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릴 적엔 늘 할머니 최고를 입에 달고 살았던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이야, 굳이 정해진 틀 안에서 말할 필요는 없단다. 너 마음속에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해보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칠을 조용히 고민하더군요. 그러고는 발표 당일 아침 흰 셔츠에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오늘 발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학교로 떠난 아이를 보며 아들과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이가 오늘 발표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을 정도였어요. 따로 한번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받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제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가족은 할머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저희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살고 있지만 저는 제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제가 울 때 안아주시고 아플 때마다 밤새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시고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빠도 저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비록 작지만 제 마음엔 가장 큰 집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져서 결국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지금까지보다 더. 됐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가 뭘 더 바래.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 하나면 됐지. 그날 저녁 손자는 학교에서 받은 작은 상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말로 친구를 감동시킨 발표상. 그 상장을 받아들고 활짝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어른이 되어서도 남을 감싸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 다음 주말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집을 조금 넓혀보고 싶어요. 제이도 점점 클 테고 엄마 방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전세금이나 대출은 어쩌려고? 이번에 회사에서 주거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스스로 일어설 줄 아는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가장이 됐구나. 그래, 엄마는 내가 하겠다면 믿고 따를게.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알겠어요. 이 집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더 편한 곳이 되도록 할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집 근처에서 조용하고 단정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학교와도 가까웠고 병원이며 마트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주변에 골고루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우리는 잠깐 그새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웃고, 밥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럼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라면 그게 우리 집이지. 그 대답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스스로 길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손자는 새로 이사갈 집 평면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방이 내 방이죠? 근데요, 그래도 가끔은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자고 싶을 땐 언제든지 와. 할머니 방은 항상 열려 있단다. 손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우리 정말 잘 살아왔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아왔다.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살아갈 일만 남았다. 이사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옆에서 꼬박꼬박 설명을 하며 자기 장난감 박스에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남은 짐들을 정리하며 엄마, 저 냉장고에 붙은 메모도 꼭 챙겨야 해요. 제이가 어릴 때 쓴 거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할머니랑 있으면 하루가 좋아요. 그걸 읽은 순간 저는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볕도 잘 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공간도 금세 익숙해졌고 손자는 새 책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만의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릴 거예요. 할머니 책도 써드릴게요. 그래, 우리 제이가 글도 잘 쓰니까 할머니 얘기책 꼭 만들어줘. 아들은 새 식탁 위에 처음 올리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먹는 첫 밥이네요. 별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장 가득 담았어요.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 미역국, 김치 그리고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상처와 회복, 절망과 희망, 그리고 이룬 평범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아 셋이 나란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예전 사진 속엔 어린 손자, 지쳐있던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던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표정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 무엇보다 갇혔습니다.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우리 이제 다 괜찮아진 거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괜찮아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아들도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그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어떤 불안도 없이 그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어스름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따뜻할 거라는 작은 약속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참 많이 아팠지만 우리는 살아냈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그 순간 멀리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 손자의 발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과 발소리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집은 이제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걸어온 삶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희망을 품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더 잊고 싶지 않은 사랑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평범한 하루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어떤 마침표도 필요 없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사랑의 문장들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